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전세값이 매매가 하락의 하방에서 지지 역할을 해줬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집값이 네.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일단 전세 얘기부터 좀 해보죠. 팀장님께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가격이 좀 떨어질 때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그러니까 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고요. 네. 근래에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매매가가 떨어지는 폭보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폭이 훨씬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서울 기준으로 한 실거래가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는 한 9% 내외 정도가 지수가 떨어질 때 이제 전세가는 한 14% 정도, 그거보다 한 50% 정도 더 떨어진 상황, 50% 포인트 정도 더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세가의 하락이 매매가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전세가가 떨어지면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 하락 부분에 있어서 좀 역시 저는 지역적으로 좀 달리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하락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하락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는 이제 지역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날 거로 보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선 서울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월세가는 반대로 굉장히 급격하게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표로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장에서 전세가가 굉장히 통상의 경우보다 일반적인 매매 시장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요소가 딱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전세로 할 때에 뭐 자금을 전세금을 대출로 조달한다라고 하면 그 금리 부분에 대한 비용 부분들하고 이거를 대출을 받지 않고 월세로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월세 비용 이 두 가지를 단적으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전세가가 서울에서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가 그냥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더 비싸니까 그 단위 비용이 더 비싸니까 그걸 빼고 월세로 옮겨갔던 것이고요. 다만 이게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과정 중에서 지금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월세가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 현상이 계속 가다가 둘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곧 이제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월세가가 이제 반대로 전세가보다 더 비싸지는 시장이 서울시장에서는 곧 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세입자가 월세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선호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시 그러면 전세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서 계속 서울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성립하려면 즉 전세가가 떨어지고 월세가는 올라가서 이 금액이 다시 역전되는 시점이 오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외부에서 추가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시장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현재 뭐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전체적으로는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범위를 넓혀서 그 대체 투자지인 대체지인 경기도까지 보게 되면 조금 늘어난다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서울시장 내에서는 공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세가는 떨어지지만 월세가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같아지고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다시 전세가가 집값의 저지선,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막는 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서울은 그렇고요. 네. 다른 지역에서는 다를 수 있다. 네. 실제로 지금 지표에서도 인천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수요가 옮겨가는 건 똑같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건 지역을 가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 있는 세입자분들, 그러니까 집을 옮기셔야 되는 임차인분들도 지금 전세가 더 비싸니까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지표로 보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경기하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도 떨어지지만 월세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 두 지역은 단기적으로 입주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같이 있게 되면 수요가 옮겨가는 과정 중에서도 월세는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세도 떨어지지만 월세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둘 다 떨어지는 상황이 앞으로도 한동안 좀 더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전월세 전환율을 지표로서 표시를 한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의 공식적인 지표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체감되지는 않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20년도 9월 이전까지는 네.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옮길 때의 전환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20년 9월 이전에는 계속 그냥 사였습니다. 쭉 네. 사에서 왔다 갔다 이 하는 표의 수준. 왼쪽 밑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쭉 오랫동안 사였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변동이 없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금리라는 변수 때문에 사람들이 월세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평균적인 전월세 전환율도 서울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세의 변동률 그리고 월세의 변동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표이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전세가입니다. 전세가는 시기적으로 보면 뭐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반대로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월세 변동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었죠. 크지 않았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전에 그 월세 변동률은 전세 변동률은 매매가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따라 움직였던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전세가가 꽤 장기간에 걸쳐서 근래 오른쪽 화면에 이제 표의 오른쪽 보시면 급격하게 파란색 선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것과 동시에 월세가가 전세가 하락폭보다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서울에서는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떨어지려면 서울에도 대규모로 공급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은 전세가는 떨어지지만 월세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세가 하락이 계속될 수 없다.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걸 갖고. 그러니까 서울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거래량이 뭐 2월달에 소폭 늘어났지만 이게 이제 저도 추세 반등이라고까지 보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연간으로 보면 조금 더 하락할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심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뭐 금리에 대한 요소 때문에 아니면 집값은 뭐 근래 떨어지고 있는 폭을 봤을 때 뭐 그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막 폭락을 할 것이다. 전세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지역적으로는 좀 특히 서울의 아파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긴 할 텐데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네, 것이다. 맞습니다. 그 근거는 공급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네.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세가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끌어내린다라는 그 전제는 동의를 네, 하시는 동의를 건가요? 합니다. 다만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는 폭이 줄어지기 시작하면 즉 월세가 올라가서 다시 임차가 전세로 돌면 전세가는 이제 다시 하락을 멈추거나 상승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저는 그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한 전세 비율이 높아지면 다시 또 투기적인 수요가 진입할 수도 있겠죠.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 되면은 바닥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글쎄요, 뭐 하세요? 저는 지금도 거의 바닥에 가까워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치로 보면 뭐 강남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지표가 되는 강남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5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이미 꽤 많이 50%라는 건 집값이 10억이면 전세가가 5억인 5억이다. 수준이 예, 그 얘기인 됐으니까요. 거죠. 네, 그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전반적인 집값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현상들이 좀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가 좀 더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좀 더 버티면 조금 더 가격 하락폭이 이렇게까지 좀 하락폭을 줄이면서 갈 수 있을 거다. 혹은 좀 더 그래도 돈을 더 받고 팔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매수 심리는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도 그렇고 여전히 좀 쉽게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의 경우에도 뭐 장기 횡보하면서 하반기까지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큰 폭의 여태까지 근래 한 1년 동안에 있었던 큰 폭의 낙폭을 비슷하게 가는 상황은 서울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역시 공급량, 입주량, 그러니까 공급량뿐만 아니라 입주량도 많은 인천이나 경기 지역, 경기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보다도 조금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 미분양이 많은 지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슷한 폭으로 더 떨어질 우려가 더 많다 생각됩니다. 그럼 서울의 올해 그 아파트 가격은 물론 떨어진다는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시는 없습니다.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폭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연초에 한 5% 정도, 그러니까 3-4% 정도 하락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면 보합으로 간다는 건 3% 아래쪽에서 가격 수준 보합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전에 가장 많았던 시기에 미분양이 한 기본적으로 16만 호까지 치솟았던 네. 적이 있었었고요. 그때 대비해 보면
아직은 뭐 절반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종전에 이제 정부 국토부에서의 발표도 원래는 62,000호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했다가 지금 75,000호 정도 이상 넘어가면서는 이제 뭐 좀 그 멘트가 좀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 수치가 원래 저지선이었던 62,000호보다 상회에서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중공 미분양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그 정부의 판단이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미분양 문제는 앞으로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6만 7만 호까지 갔다가 그 뒤에 늘어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었던 사례가 있어서 마냥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재 미분양 대부분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서울은 뭐 그 최근에 이제 좀 늘어나서 뭐 1,000호까지 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 서울에서 나타난 미분양은 되게 비싸서 안 팔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비싼 가격을 내놔서. 네, 맞습니다. 그 입지 대비해서. 그리고 그 미분양이 났던 거의 상당수는 비싼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선호되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선호되는 유형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저게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미분양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제대로 된 아파트가 맞는가? 그러니까 그 단지 규모가 좀 지나치게 소규모라든지 소형 평수라든지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즉 현재의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마냥 손을 놓고 있어도 좋을 만큼 뭐 아니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서울은 미분양이 앞으로도 한동안 뭐 더 늘어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지방은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인천 뭐 송도가 워낙 기사에 많이 나와서요. 너무 네.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네. 올해도 계속 그럴까요? 더 어려움 겪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뿐만 아니라 연수구나 아니면 이제 서구 같은 경우도 인천 전체적으로 보면 특이하게 그 한동안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 과연 저만큼 뭐 많이 오르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저는 있었었고요. 네. 그러면서 지나치게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지금 후유증을 좀 겪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자리를 잡아가겠지만 그때까지 가려면 그 입주와 공급, 추가적인 공급이 다 마무리되는 수준이 되려면 앞으로 뭐 연 단위로 훨씬 더 뒤에까지 지나야만 안정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그 종전의 수성구와 같은 일부 지역들,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좀 좋았던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다른 지역까지 같이 너무 빠르게 퍼지면서 그 건설이나 그러니까 그 수요를 예측하시는,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쪽에서는 조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계셨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일과의 공급이 너무 많이 몰렸던 부분,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기다까지도 지금 아파트를 줘서 공급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많이 공급이 있었고 너무 단기간에 많이 공급이 됐다. 그래서 역시 대구도 그 안정을 찾기까지는 한참,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앞으로 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이네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지역별로도 좀 다르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규제 지역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월 3일에 서울 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전반적으로 다 풀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와 똑같은 규제를 해제한 양상이 지금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뭐 똑같을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용산은 빠져 있었고요. 과거에는 강남 3구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역들을 다 해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재밌는 건 그때는 강남 3구만 올랐습니다. 해제한 지역은 안 오르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는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부분적으로 하게 되냐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우려가 된다. 그래서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좀 있었었거든요. 물론 지금하고는 좀 틀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도 강남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역 같은 경우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는 게, 개별 단지로 들어가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비싼 집들이 떨어진 금액으로 보면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들도 있어서 뭐 그 수치로만 단지 단위로 놓고 보게 되면 아니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지표로 보면 여전히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추세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 중에는 서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급이 조금 있어서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나오셔서 하시는 네, 분들도 네. 있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도 뭐 개포라든지 특정 지역에 이제 입주가 많이 몰려 있어서 매매는 차지하고 우선은 전세가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해당 빠지겠죠. 지역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진 만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매매가도 받기는 하겠지만 같은 논리대로라면 경기가 집값이 하락할 때 강남도 다른 곳과 거의 같은 율로 떨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아까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물건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강남 지역 일부, 강남 서초 일부 지역의 아파트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경매 물건이 조금 더 늘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집값이 떨어질 때 누가 더 버틸 힘이 높으냐라고 하면 뭐 인정하기는 싫지만 당연히 그런 집값이 비싼 지역들이 더 버티는 힘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가는 먼저 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지만 거꾸로 다시 회복할 때는 또 그쪽이 더 매매가는 더 먼저 회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끌이라고 비싼 가격의 집을 사셔서 지금 또 많은 이자를 또 내고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안타깝지만 씀씀이를 좀 줄여서 그 사신 물건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직전에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다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빌라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아래 장기간의 평균을 보면 빌라나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심지어 강남 지역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 올랐을 뿐인 거지 아파트의 경우처럼 변동성이 크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나 다세대를 이제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라면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그 규모를 하셨을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소형의 아파트, 대단지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영끌을 했다 하더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씀씀이를 좀 줄여서 아파트 같은 경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샀던 것보다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버텨보시는 게 맞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손절이라는 게 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투자하거나 사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 맞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빌라나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락기에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기에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나오시는 것도 뭐 고려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세요? 적어도 이제 올 하반기까지 다른 변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이 부분은 3기 신도시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공급이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적어도 연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합에서 하락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고요. 다만 23년 뭐 일부 지역 아까 대구라든지 뭐 세종 일부 그 다음에 경기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것이 여전히 또 사실입니다. 그럼 23년하고 24년 이때의 입주량,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폭이 당연히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시기를 거치게 되면 다시 또 가격은 일부 지역부터 불안해질 가능성이 좀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불안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추세는 좀 더 장기의 추세여서 올 하반기에 좀 다시 지켜보는 게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두 채나 세 채째 투자를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 이미 충분히 좋은 곳에 마련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외국에서 그 글로벌에서의 경기 상황이나 국내에서의 어떤 이런 추이를 보면서 흔히 얘기하는 타이밍에 맞춘 투자를 매입을 하시는 게 저는 다주택자들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정보도 좀 더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주택에서 이제 1주택을 이제 처음 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1주택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잡고 더 많이 보시는 거는 오히려 패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내 집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덩치가 주식이나 증권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감이 좀 크고요. 그러면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듯이 주식이나 채권처럼 뭐 무릎 아래에서 사서 발목을 다지고 뭐 상승할 때 산다.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에서는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즉 집에 있어서는 적절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 무주택자가 한 4년 정도 지금 임차로 들어가겠다 사지 않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최소 2년 요즘의 추세로 보면 4년 동안은 이제 세입자로 거주하시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매입에 대한 기회가 오더라도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시게 될 거냐면
내 임차 만기가 끝나는 2년 뒤나 4년 뒤 시점에 사야지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같은 패턴이 과거처럼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그 임차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딱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접해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은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하시려다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다가 오히려 실기하실 가능성도 지역에 따라서는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시장을 보시지 말고 타이밍을 보시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의 여력들 지금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는 하지만 그 금리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도 한 3% 5% 됐던 시기는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시기에는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 금리 수준일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보다 금리가 소폭 더 올라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도 나나 혹은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부부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때 대출을 포함해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집의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요걸 맞춰서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계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면 사고 나서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겠죠. 지금 안 사고 6개월 뒤에 샀으면 좀 몇 천 싸게 살 수도 있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집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내 여건이 되면 사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집값이 하도 빠르게 떨어지니까 조금 더 있다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집값이 말씀해 주신 당연히, 대로 무슨 네.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이 중요한 들어가기 부분이니까. 때문에 네. 그게 이렇게 쉽게 손이 나가는 거는 아니어서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보통 여기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뭐 한 올해 말 내년 내후년 네. 이렇게 그쯤을 생각하고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팀장님은 그런 저는- 예상은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 타이밍을 맞춰 저도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냥 타이밍 아닌 내 여건을 맞춰서만 하신다면 중간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추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주변의 여건들만 잘 골라서 하셨다면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저는 무방하다. 4년 뒤에 지금보다 8년 뒤에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한 네. 그냥 지금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